자, 기본 독해 OT 시간입니다. 본 강의가 다루는 내용은 핵심 파악,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유형입니다. 유형별 풀이법과 논리적 사고 과정을 강의하고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의 평가원 기출문제를 사용합니다. 정답률 50% 이상의 문제만 다루고요. 50% 미만은 고급 독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대상은요. 1등급 후반부터 3등급 때까지의 학생분들이고 구문 독해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듣는다고 가정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1등급이신데 감을 유지하려고 듣는 것이라면 고급 독해를 추천합니다. 오늘 OT에서 다룰 내용은요. 우리가 1강에서부터는 유형별 풀이 팁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수능 전체를 관통하는 사고법에 대해서 한번 깊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지문이 딱 주어졌는데 해석이 잘 됩니다. 한국어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자신 있게 1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땡! 정답은 5번이랍니다.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 이런 이유에서 5번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데 1번이 왜 부자연스러운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빡치죠.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수능이 측정하는 사고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일관성, 통일성, 응집성입니다. 2004년에 평가원이 낸 학습 안내서에서부터 올해 학습 안내서에서까지 꾸준히 평가원이 강조하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유형은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형으로 좋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서 간접쓰기 유형. 자, 그러면 이 사고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문제 유형별 풀이 팁을 설명해도 늘 학생들은 저한테 와서 묻게 돼 있습니다. 서희님, 이 선지 왜 정답이 아닌가요? 왜 부자연스럽다고 얘기하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오늘 확실하게 다지고 갈 거고요. 혹여나 지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른 뒤에 강의를 듣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OT로 다시 돌아오셔서 곱씹으셔야 됩니다. 여러 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일관성입니다. 모든 학술적인 글에는 글 전체의 요지를 요약하는 대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주제는 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글 속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글의 모든 부분이 대주제를 지지해야 된다는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글의 각 부분 간 논리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순되지 않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건부터 살펴볼게요. 글의 모든 부분이 대주제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로 대주제와 같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둘째로 대주제와 논리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글의 대주제가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글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은 아니고 이런 글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글의 일부분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억울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과연 대주제를 지지할까요? 네,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나요? 우선 총기 소지를 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억울한 사람이 죽는다 이니까 대주제도 총기 소지라는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부분도 총기 소지라는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같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억울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 대주제와 논리관계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정이 격할 때 살인하기 쉬워진다. 대주제를 지지할까요? 네,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나요? 총기를 소지할 경우 감정이 격할 때 살인하기 쉬워진다이니까 총기 소지라는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감정이 격할 때 살인하기 쉬워지니까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니까
대주제와 논리관계도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방어가 쉬워져서 폭력 사건을 억제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대주제를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기를 소지하면 방어가 쉬워져서 폭력 사건을 억제한다. 총기 소지라는 똑같은 소재를 다루는 건 맞는데 폭력 사건을 억제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 좋은 것 때문에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대주제와 논리관계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룰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일관성을 잃었어요. 자, 다음으로 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철강 수입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칩시다. 대주제를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지지하지 않나요? 대주제는 총기 소지에 관련한 것이고 이 부분은 총기 제작에 관련한 거니까 대주제와 다른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깨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요? 수능에 정말 많은 문제 유형이 이 일관성의 첫 번째 조건을 그런 사고력을 검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주제라고 하는데 일관성의 첫 번째 요건을 검증하는 문제 유형으로 첫 번째는 핵심 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고 치면 이 지문 전체의 대주제를 여기 소주제를 보면서 유추해서 여기 선지 중에서 고른다.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약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전체의 대주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 속 소주제를 보면서 이 소주제들이 지지하는 대주제가 뭘까? 이 내용을 채워나가는 유형입니다. 관계없는 문장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상 이렇게 지문에 대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주제들 중에서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는 거 하나를 골라내는 유형이죠. 밑줄 유형도 똑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대주제가 주어지고요. 근데 다른 점은 대주제에 문맥을 모르면 해석할 수 없는 표현을 하나 두고 거기에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소주제들을 보고 대주제를 유추해서 이 선지 속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주제 이외에도 대주제를 지지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로 그렇게 고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주제에 관련한 일화와 배경도 대주제를 지지하는 걸로 칩니다. 예컨대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대주제가 있다면 이것에 관한 일화나 배경인 많은 나라에서 총기 소지 범위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대주제를 지지하는 걸로 간주하고요. 또 소주제는 당연히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주제에 딸린 부연 설명, 예시, 요약도 전부 다 이 대주제를 지지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소주제가 총기 사고가 일어나 억울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 딸린 부연 설명으로 총기를 다룰 때 실수하거나 가짜 총기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시로 실제로 할리우드 촬영장에서 진짜 총을 소품으로 오인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약으로 이렇듯 개인의 총기 소지는 억울한 총기 사고를 불러온다라고 했다면 이 세 개 전부 다 이 대주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 전체 요약과 시사점이 있는데요. 글 요약은 이 대주제를 말만 바꿔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총기 사고는 개인 총기 소지 규제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같은 뜻인데 표현만 바꾼 거죠. 이런 경우를 글 전체 요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사점은 이 대주제를 참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생각해볼 생각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개인의 총기 소지는 금지되어야 한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법률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죠. 얼핏 봐서 법률을 다룬다고 해서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수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풀어보고 와주세요. 5, 4, 3,
2, 1. 네,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구문을 너무 자세히 다룰 수는 없겠고요. 이 구조만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대주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들은 단결된데요. 공유된 일들을 웃어넘김으로써 설령 그 공유된 일들이 처음에는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할지언정,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대주제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소주제고요. 어떤 메커니즘이냐? 유머러스한 일들이 재조직한데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으로? 그저 웃어넘길 만한 것으로, 그리고 이 웃어넘길 만한 것은 여겨진대요. 도움이 된다고. 통합하는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유머가 분열을 야기할 만한 일들을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재조직해서 노동자들의 통일성에 단결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소주제의 예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주제를 지지해요. 무슨 뜻이냐? 한 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레기장에서 화재가 난 이야기. 근데 이거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이 액면가만 보면. 근데 직원분들 중에 안전을 보존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리액션을 보니까 사람들이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조직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 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이 이야기가 여겨지기 때문에 웃어넘길 만한 걸로 재조직된 겁니다. 이 메커니즘의 예시를 들은 거죠. 자, 2번은 소주제 2번인데 요걸 이루는 또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분열될 만한 일을 웃어넘길 만한 걸로 하는 게 어떻게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됩니까? 공유된 일들은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징표가 될 수 있다. 소속감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뭘 하려면 이 유머를 보려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고, 그리고 이게 왜 웃긴지를 보려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왜 웃긴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게 왜 웃긴지 아니까 웃을 수 있으니까 그게 소속감을 준다는 거죠. 멤버가 아니면 웃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선지 3번은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아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머는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그래서 상업적인 광고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웃긴 요소들을. 예컨대 웃긴 얼굴이나 제스처를. 근데 이게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웃어넘길 만한 것들이 어떻게 조직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포착한다고만 돼 있죠. 그래서 소재가 달라서 틀렸습니다. 자, 4번은 글 전체 요약입니다. 유머러스한 사례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 요 조직 구성원들의 유대 관계를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노동자들은 단결된다. 웃어넘김으로 인해서 공유된 일들을. 말만 바꿔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글 전체 요약이고요. 마지막 선지 5번은 시사점입니다. 이걸 참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해볼 수 있을 만한 생각인 거죠. Understanding the humor, 유머를 이해하는 것이 may even be required, 심지어 요구될 수 있다. 무엇으로서? An informal badge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에 있어서 비공식적인 멤버십의 배지로서 요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머를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구성원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참이라면 뭐 다음 연구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관계없다고 정답으로 골라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이제 일관성의 두 번째 원칙을 볼게요. 문장 간 논리 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의 일부가 음악을 잘하면 수학도 잘한다 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가 나온다고 치면 여기 음악도 잘하면 수학도 잘한다 라는 논리 관계를 그대로 똑같이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예컨대 조사 결과 음악 수행 평가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수능 수학 점수가 높았다. 그러면 음악을 잘할수록 수학을 잘했다는 얘기니까 두 관계가 일치해서 정답입니다. 일관성 두 번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낮은 학생일수록 수학 점수가 높았다라고 바뀌게 되면 음악을 못할수록 수학을 잘한다가 돼버리니까 이 논리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답. 자, 이게 수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한번 풀어봐 주세요. 5, 4, 3, 2, 1. 자,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왜 그런지 볼게요.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there are benefits. 이득이 있었습니다. 무엇의 이득이 있었냐면 광범위한 사용의 이득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인데 거름이나 콩과 식물을 green manure, 녹색 거름, 그러니까 친환경 거름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논리구조가 어떤가요? 거름과 콩과 식물을 유기농 거름으로 사용하면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in many cases, 많은 사례에서 많은 사례,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시에도 요 논리 관계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볼게요. Weed control, 잡초 통제는 can be very difficult,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or require much hand labor, 요구할 수도 있죠. 많은 손으로 낸 노동을 if chemical cannot be used, 화학약품이 사용될 수 없다면 and fewer people, 더 적은 사람들이 willing to do this work as society becomes wealthier, 사회가 더 부유해지면서 더 적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논리 관계가 맞나요? 거름과 콩과 식물을 유기농 거름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답니다. 이게 이점인가요? 아니죠. 단점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benefits를 단점에 해당하는 단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일관성의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한 문제 유형은 관계없는 문장, 어휘, 밑줄, 그리고 긴 핵심 파악, 그러니까 42번 문제인데 이 일관성의 두 번째 원칙에서 나오는 논리관계 유형은 정말 많아서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문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그 논리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이 수능이 처음 생긴 이래 많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음 원칙을 이야기할게요.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글이 이런 순서대로 전개된다고 칠게요. 정치적 이점, 부연 설명, 예시, 경제적 이점, 예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경제적 이점에 관한 거고 어딘가에 문장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쳤으면 동그란 이야기 있죠. 이 동그란 이야기 앞, 중간, 뒤에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물결 모양 중간에 넣어도 안 되고 세모 모양 중간에 넣어도 안 된다는 거죠. 순서, 문장 삽입 유형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실제 예시를 볼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멈추고 풀어봐 주세요. 5, 4, 3, 2, 1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딱 봐도 실험에 관한 거죠. 팀이 칠했대요. 반딧불이에 빛을 내는 내장을 검게 칠했대요. 그리고 새로운 세트의 박쥐들이 2배나 오래 걸렸대요. 이 반딧불이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려고. 딱 봐도 실험인데 이 지문에서 실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번에서 5번 사이에 넣어야 돼요. 이 중에 어떤 데에 넣을지는 일관성의 두 번째 원칙, 그러니까 논리관계를 따져서 넣어봐야 됩니다. The team, 그 팀이 배치했죠. 8마리의 박쥐를 컴컴한 방 안에 무엇과 함께? 3, 4마리의 반딧불이와 함께. 그리고 또 더했죠. 3배나 많은 맛이 좋은 곤충들을, 이 곤충들은 포함했죠. 딱정벌레나 나방들을, 그리고 나흘 동안 가둬놨습니다. During the first night, 첫째 날 밤에는 모든 박쥐들이 잡았죠. 최소한 1마리의 반딧불이를. 하지만 넷째 날이 되니까 대부분의 박쥐는 배웠습니다. 반딧불이를 피하는 법을. 그리고 잡았습니다. 다른 사냥감들을. 그러면 여기 새로운 세트가 나오니까 이 실험이 어떤 건지 설명하기도 전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2번 지우고요. 그리고 실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날 밤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일 테니까 3번은 X.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혹할 수 있어요. 아, 여기 마지막 날이니까 그럼 얘는 마지막 전에 오겠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네 번째 날 밤 하고 나서 여기 새로운 세트의 박쥐가 투입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트니까 네 번째 날 다 끝내고 새로운 세트의 박쥐들이 또 나흘 동안 하겠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개의 원칙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원칙을 적절히 잘 섞어서 푸셔야 됩니다. 자, 통일성의 원칙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순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선지가 끝날 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가 끝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뒤에는 이 이야기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지들의 경우의 수를 딱 한 가지로 고정합니다.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는 되게 간단하게 줬습니다. 하나만 들자면 거의 세계 국가들의 절반은 지금 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아래서. 이러한 상황 아래서 외교, 그러니까 공공 의견을 목표로 하는 외교는 될 수 있다. 똑같이 중요하게 될 수 있다.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과 똑같이 됩니까? 전통적인 기밀에 붙여진 외교관을 통한 소통, 지도자들 간의 외교관을 통한 소통, 그리고 기밀화된 그런 소통만큼 중요해 줄 수 있다. 공공의 의견을 타겟으로 한 외교는. 내용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B가 오죠. B 끝날 때 어떤 얘기를 시작하나요? 정보는 만든다, 권력을.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세계의 파트,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많은 파트는 이 파워에 접근할 수 있다. 이 파워는 뭐죠? 정보니까 정보 접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뒤에 이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선지를 붙이면 됩니다. 어떤 선지인가요? A죠. 기술적인 진보가 가져왔습니다. 극적인 감소를. 무엇의 극적인 감소? 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의 극적인 감소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보 접근의 정보 접근이 용이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뒷받침되고요. A의 마지막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그 결과 정보가 폭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Paradox of Plenty. 풍요로움의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풍요로운 정보가 가져옵니다. 관심의 희소성을. 관심의 희소성을 가져온대요. 관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C가 관심의 희소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문제 끝입니다. 볼게요. 사람들이 압도되었을 때 무엇에 의해 압도되나요?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정보의 양에 의해 압도되었을 때 그들은 have difficulty knowing what to focus on. 그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심의 희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그리고 여기 attention 나오죠? 그러면 관심의 희소가 맞습니다. 정답은 B, A, C입니다. 이 구조를 뜯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하고 정보에 관한 이야기 다 끝마치고 관심의 희소성에 관한 이야기 끝마치고 근데 일관성의 첫 번째 원칙으로 봐도 이 문제가 풀립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요. 정보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게 관심의 희소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라서 이 원칙을 사용해도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수능 질문들이 두세 개의 원칙을 동시에 적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응집성의 원칙이에요. 문장 속,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빈칸, 순서, 문장 삽입 유형의 핵심이죠. 응집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 표현, 연결사, 그리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기준이 있어야 하는 표현을 볼게요. 대명사 he, she, it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문장이나 앞문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명사가 받는 대상이 앞문장에 있는 건 우리 다 익숙한데요. 같은 문장 속에 가리키는 경우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예문을 보면 throughout his life 그의 일생 통틀어서 Michael kept his words 마이클은 지켰다 스스로의 약속을 his가 같은 문장 내에 마이클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다음.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여튼 이렇게. 자, 후치 소식이 있다면 앞문장에 받는 대상이 없어도 됩니다. 예컨대 he who knew the most said the least. 가장 많이 아는 그는 가장 적게 말했다. 그러면 이 he를 받는 대상이 앞문장에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it을 사용하실 때 비인칭 주어, 가주어, 가목적어 it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It is raining. 비가 내린다. 비인칭 주어죠. 받는 대상 없고요. It is understandable that he likes physics the most. 이해할 만하다. 그가 물리학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기 가주어죠. 이게 요걸 받아주는 겁니다. 자, 지시사 this, these, that, those 가리키는 대상이 앞문장에 있어야 합니다. 후치 소식이 있다면 앞문장에 받는 대상이 없어도 됩니다. 예컨대 those who disagreed stood to protest.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일어났다, 시위하려고. it, this, these는 앞문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se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앞에 여러 문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that을 사용하실 때 부사적인 용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The machine was not that expensive. 그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여기 that 받는 대상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정관사 더는 풀이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교육에서는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더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 중에서도 화자와 청자가 아는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특정한 개체라는 힌트가 앞서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드문 경우 특정한 개체의 힌트가 문화권의 상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서구 영미권에서는 이 경찰을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 보아요. 그래서 앞에 맥락 없이 바로 더가 붙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무슨 경찰?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퀸, 영미권의 여왕 누굽니까? 영국 여왕이죠. 바로 한 번에 특정되기 때문에 앞에 힌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여왕?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 거죠. 자, another, others, the other 있습니다. 우선 another는 앞서 언급한 것, 예컨대 one이나 some 등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단수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one이나 some을 언급을 했다면 나머지들 중에 하나 단수를 가리킬 때 another를 쓴다는 거죠. 자, others는 앞서 언급한 것, one이나 some 등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복수형입니다. 예컨대 하나를 이렇게 언급을 했으면 나머지들 중에 복수로 가리킬 게 있으면 others를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the other은 나머지를 다 언급해버려서 특정되어 버린 것의 단수형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one이나 some을 언급했고 others도 언급해서 나머지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자동으로 특정되어 버린 경우죠.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무언가 이미 언급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순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such도 있는데요. 앞문장에 나온 형용사 혹은 앞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복수 없습니다. 앞문장을 받는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Jenny experienced discrimination based on skin color. 제니는 경험했습니다. 차별을 무엇에 근거해서? 피부색에 근거해서. Such a social barrier, 이러한 사회적인 장벽은 is a threat to human rights. 인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기 such가 받을 만한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를 받은 겁니다. 이 문장 같은 사회적인 장벽은 위협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런 뜻인 거고요. 자, 응집성의 두 번째 유형, 연결사 들어갈게요. 연결사가 뭐냐? 접속사, 그러니까 and or but 같은 단어와 접속부사, 그러니까 however, in addition 같은 단어 중에서 문장 속 혹은 문장 간 논리관계를 드러내는 것들을 뜻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순접이 있어요. 앞선 내용에서 예상된 흐름대로 전개되는 것. In addition, furthermore, besides 같은 단어가 있는데 뜻은 앞선 내용에서 예상된 흐름대로 전개되는 겁니다. 예컨대 Smoking increases the chance of lung cancer. 흡연은 증가시킨다, 폐암에 걸릴 확률을.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Smoking can hurt the people around you. 흡연은 해칠 수 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여기 앞에서 폐암 걸릴 확률 높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걸로 예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흐름대로 주변의 사람들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 다음 likewise,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무슨 뜻이냐? 앞선 내용과 비슷한 논리관계를 가진 내용을 추가합니다. 근데 동어 반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생겼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Those who like music,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performed better at math, 수학을 더 잘했습니다. than, 누구보다? Those who don't like music,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음악을 더 잘하면 수학을 더 잘한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likewise 붙었으니까 같은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Those who play at least one instrument, 악기를 최소한 하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performed better at math test, 수학 시험에서 더 잘 봤습니다. 누구보다? Those who do not play any,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보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in fact, 실제로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개의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앞선 흐름을 강화하는 예시를 드는 겁니다. I love ramen so much. 나는 라면 정말 좋아해요. In fact, 이 앞선 흐름을 굉장히 강화하는 예시로 I eat ramen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라면을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앞선 흐름과 반대되는 예시를 듭니다.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thought smoking was good for health.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좋다고. 근데 앞선 흐름과 반대되는 예시로 Smoking contributes to many diseases. 흡연은 많은 질병에 기여합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연결사의 또 다른 종류로 역접이 있는데요. 앞선 내용에서 예상된 흐름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선 내용과 아예 관계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어요. However, yet, nevertheless 있는데요.
앞선 내용에서 예상된 흐름과 반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죠. It rained so heavily today.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많이. Yet, 하지만 I decided to go to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죠.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갔습니다. But, 뜻이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위의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선 내용에서 예상된 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I like ice cream, but Jenny likes muffin. 여기서 뭐 예상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차이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제니는 머핀 좋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뜻으로 전치사가 있죠. 이때 뜻은 except와 같아요. I eat everything but pickles. 나는 먹습니다. 피클만 제외하고. 자, instead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앞선 내용과 큰 흐름이 다른 경우입니다. 다르다는 게 정반대를 뜻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We wanted him to study and become a doctor. 우리는 원했다. 그가 공부하고 의사가 되기를. Instead, 대신에 He played guitar every day. 그는 연주했다 기타를 매일 and became a guitarist.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여기서의 흐름은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건데 만약 반대였다면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의사가 안 됐다인데 근데 여기는 그냥 흐름이 다르죠. 대신에 그는 기타를 매일 연주했고 기타리스트가 되었다. 자, 두 번째 뜻. 앞선 내용과 큰 흐름은 같은데 세부 내용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선 문장에 반드시 부정어가 나와야 돼요. 부정어란 명사 앞에 no 붙인다든가 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겁니다. 자, He did not study physics. 그는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Instead, 대신에 He studied chemistry. 그는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라는 큰 틀은 같은데 과목이 다르죠. 물리, 여기는 화학. 자, no one criticized the victim.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Instead, 대신에 people praised the victim. 피해자를 칭송했죠. 사람들이. 자, 피해자라는 큰 흐름은 같은데 비판했냐, 칭송했냐 세부 사항이 다른 겁니다. Rather, 대신에. 이 앞에 두 뜻은 방금 전에 했던 이 instead의 뜻과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부사로 정도가 강하다라는 뜻도 있죠. This glass of water is rather hot. 이 한 잔의 물은 굉장히 뜨겁다. 자, 다른 종류의 연결사로 대조도 있습니다. But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그리고 앞선 내용에서 도출되는 결론의 뜻을 가진 연결사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인 결과 관계를 이루거나 근거 추론 관계를 이루거나 내용 요약 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Thus, therefore, he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격으로 in other words, in short, in essence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류 들어갈게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 4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의어를 사용해서 같은 대상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차, car이라는 걸 지칭해야 되는데 동의어인 automobile이라는 단어로 지칭할 수 있고요. 준동의어, 그러니까 언뜻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상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여러분이 제가 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 아셨더라면 제 이름은 김훈입니다. 그러면 What 김훈 ride to work? 김훈이 직장 갈 때 타는 그거가 차라는 걸 안다면 차를 지칭하는 준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 개념을 사용해서도 지칭할 수 있고요. 예컨대 car를 상위 개념인 이동수단이라는 뜻을 가진 transportation을 사용해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칭 대상의 일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죠. car의 일부분인 모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수능에서는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지문에 추가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A는 B다라고 3번 똑같이 알려주면 변별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알려줄 때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들로 교묘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수능 지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풀어볼게요. 자, 저는 영어 강사입니다. 하지만 이 지문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 진짜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러면 좌절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을 보니까 뭔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명사가 동사처럼 바뀐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군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들이 말하길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 뭔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명사가 동사처럼 군다.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처럼 군다.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먹는다. 이게 만약에 A는 B다 라는 식의 논리식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요 빈칸 뚫린 문장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고 도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세 개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처럼 군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구조를 대입해 볼까요? 무엇이 하드웨어일까요? Material goods infused with bits. 물질적인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면 비트가 추가된 물질적인 상품이 점진적으로 군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여기 물질적인 상품, 하드웨어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 소프트웨어가 갈 수 있을까요? 선지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y were intangible service. 그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서비스인 것처럼 군다. 손에 잡히지 않는 거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거 정답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맞나요? 정답 맞습니다. 이렇게 풀려요. 근데 이 응집성의 원칙으로만 풀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일관성의 첫 번째 원칙을 보면 여기 글 전체 요약이나 시사점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글 전체 요약이게 되면 이 글 전체의 대주제, 핵심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여기 빈칸 뚫을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원칙을 적용했을 때 이 부분에 위탁할 수 있으니까 도박을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건 아닌데 논리가 다음 논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여기 B 부분을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넣어주고 여기 C에 밑줄을 그어주는 겁니다. 정확히 상담 논리로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논리 흐름 속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줘요. 문제 한번 또 풀어보시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풀어볼게요. 주어진 문장을 보면 픽션의 세계가 실제 세계와 중요한 한 측면에 있어서 다르대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지문은 픽션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이 지문에 그 어디를 봐도 픽션이라는 단어 안 나오고요. 현실 세계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현실 세계와 픽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s in literature. 독자들이 문학 속에서 맞닥뜨리는 세계. 이거 픽션 아닙니까? 근데요, 여기 however 붙었잖아요? 그럼 아까 연결사에도 봤다시피 앞에서 예상되는 어떤 흐름이 있고 그걸 뒤집는다는 거니까 앞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픽션과 현실 세계 사이에서 여기 이 픽션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현실 세계가 와야 돼요. 현실 세계 어디 있습니까? The existing world faced by the individual. 개인이 마주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이거 현실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C가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A가 있으니까 이 A가 이 C와 B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선 C와 B가 붙을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요 앞에 현실이 와야 되는 거죠. 자,
개인이 맞닥뜨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상,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무한대의 혼돈이다. 어떤 혼돈? 사건과 디테일의 혼돈이다. 무엇 이전까지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 조직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돈은 only gets processed and modified. 오로지 처리되고 정돈될 수 있다. when perceived by a human mind. 인간의 마음이 이것을 인지할 때에, 그러니까 혼돈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거치면 이게 정돈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볼게요. 같은 이야기를 하면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 같이 엮어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내면적인 특성. 개인이 부여받은 내면적인 특성. 근데 무엇을 통해서 부여받았냐면 무엇을 통해서 유산과 그 환경에 의해 부여받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마음이 작동합니다. 필터처럼. 모든 바깥의 자극들은 요 필터를 거치는 그 자극들은 필터되었고 그리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깥의 자극들이 이 마음을 통해서 필터된다는 거죠. 이 혼돈이 마음을 통해서 정돈되는 거랑 자극이 마음을 통해서 필터되는 거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 넣어볼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여기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결정하는 겁니다. 저자는 골랐습니다. 컨텐츠를 무엇에 근거해? 그의 그의 세계관에 근거해. 그리고 그 스스로 무엇이 관련성 있는지 갖고 있는 개념에 근거해.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혹은 주관적인 세계관을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어떤 것이 동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자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이 서 있다. 무엇 사이에? 독자와 독창적이고 건드려지지 않은 이 소설이 근거하고 있는 이 독창적이고 건드려지지 않은 세계 사이에 서 있다. 그러니까 리더 그리고 untouched world 사이에 독자 그리고 건드려지지 않은 세계 사이에 이 저자의 주관이 서 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나 문헌 속에서 독자들이 마주하는 그 세계는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필터되었습니다. 다른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문헌 속에서 마주하는 그 세계는 이미 처리되었죠. 누구에 의해? 저자에 의해. 저자가 골랐으니까 컨텐츠를 그의 세계관에 의거해서. 뒤에 여기 A에 옵니다. 통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첫 번째 힌트는 요 응집성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현실 얘기 먼저 하고 픽션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수능 전체 유형을 관통하는 세 가지 사고법이 있습니다. 일관성, 통일성, 응집성. 자, 일관성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글의 모든 부분이 대주제를 지지해야 되고 글의 각 부분 간 논리관계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대주제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들은 다 지지하는 걸로 자동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통일성의 원칙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관한 이야기가 주어지면 동그라미 앞, 중간, 뒤에만 올 수 있고 딴 데 들어가면 틀린다는 원칙이고요. 순서에서는 이렇게 한 선지의 말미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걸 이어가고 하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고정합니다. 응집성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다루는데 실제 예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진짜 토 나오게 연습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숙제 1강 내용 풀고 채점은 하지 말고 와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